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며 국방과 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협의회를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어제 소집했다고 머릿기사로 소개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한 기구로 보입니다. 협의회에선 주권 침범 도발 사건과 관련한 정찰 총국장의 종합 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방상의 군사기술 장비 현대화 대책 보고, 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의 무장장비 생산 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 상황 보고 등도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를 받고 나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강경한 정치적, 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소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1면에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통상적으로 당 중앙군사위라는 회의체가 있음에도 새로운 형태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의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진 않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대응 군사계획 보고 등이 언급된 점으로 미뤄 남측 무인기가 다시 날아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기술과 무장장비 보고가 이뤄진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인기 현대화나 무인기 요기역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 개발 지시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 총국장이 종합 보고를 한 건 이번 사건의 출발지가 남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이 중대한 과업이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표현으로 미뤄 강력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표출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오후 늦게 담화를 내고 이번 무인기 사태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책임론까지 거론했는데 남측 군부의 무인기라고 주장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러시아는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남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성명은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자로바 대변인은 이는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기초에 한반도 위기 심화를 막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마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ож відносини Росії з деякими іншими країнами, які, на жаль, інвестують у затягування війни.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부터 무인기를 평양에 3차례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 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투표 동료와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야당이 추격하고 있는 최대 격전지 부산 금정의 보궐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선거 막바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후 지역 노인단체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박 2일 부산 금정 일정을 소화합니다.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6번째로 부산을 찾으며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전력 투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에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에서 막판 표결집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조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고인모독 발언이 순직한 김재훈 전 구청장의 추모의 심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금정 구민들 또 강화 군민들이 기회를 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 일정으로 유세 현장을 찾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다하지 못할 야당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이 함께 대신해달라며 정권의 민생 방기에 맞서 지역 발전을 이끌 민주당의 충실한 일꾼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곳 기초단체장과 함께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는 물론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여온 전남 영광까지 모두 쉽지 않은 박빙으로 본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잇따른 작심 발언을 두고 개파 간의 설전이 뜨겁죠. 네, 한동훈 대표가 앞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의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친한계 인사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여러 사람의 공개, 비공개 지적이 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며 한 대표의 공개 발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 출범보다 비선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친윤계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은 YTN에 선거를 앞두고 당의 갈등을 부각하고 증폭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도 예정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요구를 집어던지면 상대방이 풀고 싶더라도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잘 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명태균 씨 의혹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이는데요.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에 TF를 구성해 대응하더라도 명 씨를 당장 불러 조사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불러 조사하기도 좀 그렇다며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명 씨가 난사를 한다고 표현하며 지금은 소총이나 기관총을 쏘고 있지만 지대공 미사일까지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 논란에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하라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숱하다고 주장하며 진짜 대통령이 김 여사라는 뜻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국감 얘기도 해보죠.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쟁점일까요? 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 논란과 전현희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표적감사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개의하자마자 정청래 위원장 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 여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다 잠시 정회했고 지금은 재개한 상황입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반발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감에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문제가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는 그룹 뉴진스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한이는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이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븐의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당분간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냈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이튿날부터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사건 심리가 모두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이 위원장이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재판관들의 퇴임도 임박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이외의 이유로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위원장의 권한행사 정지 상태가 길어진다면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헌재의 사건을 접수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을 제때 뽑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공백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지게 된다고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오는 18일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했던 마비 사태를 스스로 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헌재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후임 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에서 헌법소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는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빚을 갚는 과정에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거론돼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진호는 넷플릭스 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로 제작 발표에 무대에 설 예정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새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장. 애초 참석자 명단에 있던 개그맨 이진호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제작진은
다른 프로그램 촬영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불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씨가 코미디 리벤지 공개를 하루 앞두고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SNS에 털어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미디 대표 주자들을 앞세워 야심차게 코미디 부흥을 기획했던 제작진은 제작 발표 직전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더 파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제가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좀 파악 중인 상황이고. 함께 출연한 선배 개그맨 이경규는 개인사임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순항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소식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순항할 예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료들 이름도 거론되면서 이진호의 도박 고백 파문은 연예계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BTS 지민은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고 개그맨 이수근과 가수 하성운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호는 죽을 때까지 변제하겠다며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의 불법 도박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오늘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제 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제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 씨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후에 사라진 가해자를 찾기 위해 제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프로듀서 A 씨를 지난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 팬이 제 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주변에 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술에 가득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상해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여전히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문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난 만큼 아마 조만간 바로 피해자 조사를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10일 내에는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의 신변 위협이 우려되면 출입 통로 확보 등 안전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로 부른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달 중순 조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행 전세기 선정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을 앞두고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도에도 방북 전세기를 띄운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밖에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고발장을 냈는데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 등 쟁점이 있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고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입니다. 권력을 장악하여 부정부패한 돈을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것을 가지고 허위허식하다가 그걸 비자금을 다시 세습으로 자기 자식들한테 남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모에는 지난 1995년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은 904억 원의 자금 목록이 담겼는데 재단은 이를 근거로 노 관장 등이 부정축적 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비자금 210억 원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세탁하고 152억 원은 아들에게 기부금 형태로 불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은닉 비자금이 1,2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노 관장 남매와 김 여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앞선 고발에 따라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노 관장 등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긴 건 아닌지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언급한 데다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검찰이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붙잡혔던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경위조사 과정에서 출국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흑인이 트럼프로 쏠리기 시작하자 해리스는 흑인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며 고령 리스크에 불을 지핀 해리스 부통령. 이번엔 트럼프 참모들마저 트럼프의 공개 활동을 꺼릴 정도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must question, are they afraid that people will see that he is too weak and unstable to lead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불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맞불을 놨습니다. 급진 좌파야말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해리스는 경합주 가운데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남부 선벨트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주말 동안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You have to realize it is literally possible that the whole election could be decided here. It is possib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막판 구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차이로 경쟁하고 있는 경합주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표심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The wage gap in 2019 was actually shrinking under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his energy policies, and his regulatory policies. So that's the agenda that black men are looking at. 해리스도 흑인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과 광고 계획 등을 새롭게 발표하며 트럼프의 흑인 표심 잡기에 대한 저지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오늘 저녁 열리는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라크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요르단전을 마치고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주장 김민재 선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여러 측면에서는 9월 달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한 경기 남아 있고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하루 남았으니까요. 내일 좋은 경기 또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격수지만 좀 끈질기게 좀 끈끈하게 뛰는 선수여서 경험이 없었던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잘 하면서 커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고 강하게 할 때는 또 강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도곡동 7인회 권성동 의원이 SNS에 친한계를 저격하면서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도곡동이면 한동훈 대표 사는 데 같은데 거기 7인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랑 이제 그 공방을 주고받는 와중에 예.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7간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근처에서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이랑 회의하는 것을 빗대서 아마 7인회라고 명칭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어저께 밤에 당에서 공식 입장 알린 분도 나왔고 그래서 도곡동 7인은 그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감을 표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그 지도부 내에서도 7인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계속 좀 수위를 높여가면서 주장을 하는 과정에 최근에 했던 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인적 교체를 해라라는 걸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고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지금 서로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대표실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건데 권성동 의원이 도곡동 7인회 명단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 측근들부터 좀 바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기초가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참전을 하게 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자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친윤에서는 불편한
내색을 안 비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 여기에서 대통령실보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더 문제다. 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불편한 내색을 비추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윤한 갈등이 점차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친한계죠. 김종혁 최고위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개선을 해서 그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다가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1년쯤 남았을 때 제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라고 차별화를 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정치공학이 옳은 겁니까? 그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한동훈 대표, 갈등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친윤계의 공통적인 비판인데 이것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거 비겁한 거다라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연일 좀 나서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앞두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느냐, 물밑에서 조율을 하면 되고 대통령과 만나서 풀 일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세를 모아서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친윤계의 비판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오늘 저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독대 요청 그리고 독대했을 때 대통령한테 요구할 내용을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이 비판이 올바른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맞는 비판이 되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자주 있고 신뢰가 있고 소통이 원활하면 그게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독대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주말이면 관저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풀 문제를 풀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에 기초한 원활한 소통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전화를 하든 그게 가능한 그 윤한 관계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굳이 언론에 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민들이 알다시피 사실 단절된 겁니다. 당대표 선출 이전에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니까 비서실장을 보내서 본인이 하지도 않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만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사실 신뢰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 다음에도 당대표를 따로 부르지는 않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 다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임 지도부들 상견례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의정 갈등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은 연기한 다음에 겨우 만난 자라도 한 25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고 그 물밑에서 속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에서 말하는 예전 방식으로 그냥 둘이 소통하면 되지 왜 자꾸 공개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도곡동 7인회, 한남동 7인회 이런 공방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권성동 의원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기존의 정부를 봐도 당정 갈등이 심했을 때 결국 탄핵으로 갔다. 정부가 망했다.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뭐 본인들의 위기감을 표출하는 데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그러니까 여당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 국민과 대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은 당연히 이야기가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부각되다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김규식 교수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게 한동훈 대표도 사실 잘한 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과 정부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됐는데 예.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혹시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독대 요청을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원래 내부적으로 수기를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되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것이 다 언론에다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비쳤을 것이고 예. 이것이 비단 권성동 의원의 투영대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친윤계를 대표해서
이 당정 간의 갈등이 자꾸 커지면 예. 그리고 그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 결국 분열이 될 것이고 그 분열이 결국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흑역사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싸우다가 공멸하는 수가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권성동 의원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오히려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니냐라고 이제 과거를 이야기한 건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자들 질문에 예. 답변을 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제 그 메신저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그 국정농단 사태 때 사실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합류를 했었고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고로서 또 그렇죠. 역할을 했던 예.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거의 기억을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재소환한 건데 뭐 그런 식의 공격보다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계에서 주장하는 독대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공개적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좋은 게 좋은 거고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은 대통령 뜻에 따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하고도 민의를 반영해서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고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설득하고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서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게 해서 나머지 임기라고 하더라도 민심에 부응을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 원칙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표는 민심을 반영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나는데 그 만남이 화해 수순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별의 수순으로 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발언의 강도를 공격적으로 높여가면서 관통하고 있는 세 글자 김건희라는 요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건 뭐냐 하면 봉합하고 그동안 연애할 때 틀어지고 싸우고 혹은 뭐 이 헤어지고 했어도 다시 만나서 결혼하자. 그렇죠. 이 결혼의 수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혼의 수순이죠. 이별의 수순이다. 결혼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계산서는 뭐냐? 예. 어차피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당을 운영하고 대통령을 꿈꾸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또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김건희 여사가 용인을 한다. 이게 또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고된 수순이다. 이별의 수순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의 결을 보면 이게 화해의 수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별의 수순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화해를 하기 위한 예. 그 강이 있다면 그것은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더욱 이별의 열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를 조금 보면은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상관이었고 그다음에 부하 직원이었던 한동훈 대표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본인의 입장에 따라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이대로 따라가다가는 본인도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 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지점들이 서로의 관계를 좀 갉아먹는 지점이 되어서 이별의 수순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고 뭐 화해하고 악수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꺼내는 단어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얘기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주변 좀 평가한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초로 지금 예정된 단독 면담 독대가 저는 일단 어차피 거쳐야 될 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독대를 통해서 극적 화해와 올바른 당정 관계가 다시 그 정상화되는 이런 계기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극적 화해는 불가능하고 서로 간의 입장만의 이제 결렬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같이 가기 힘든 상황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러한 독대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을 지금 언론에 대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 변화를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칠 수 있도록 또 바꿔놓을 수 있도록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만나기 전에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제활동 자제했으면 좋겠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국민 눈높이 그리고 비선9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은 공식적 요청 사항으로 대통령께 이야기할 걸 미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단순히 차 마시는 것, 식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독대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각각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제 2인 삼각체제로 집권 여당의 대표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또 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독대조차도 사실 만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안 할 그리고 리가 한동훈 없겠죠. 대표 스타일상 네. 반드시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겁니다. 강력하게 둘이 만난 자리에서 했는데 바로 노 하면 두 분의 관계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의 답안지는 갖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봤다시피 굉장히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기존의 관계였다면 뭐 일주일에 2번이건 3번이건 못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들어서 갑자기 여당의 대표가 된 한동훈을 불편해하는 내색은 결국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답변을 본인 스스로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대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말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답변을 받아오기에는 아주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내용이고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적대적 이국가를 선언한 이런 상황에서 휴전선 일대에 철책을 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요새화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죠. 이와 좀 연결된 흐름의 하나로 보입니다. 오늘은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마침 제 옆에 북한 전문가가 계시니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도로를 분리 절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쌓아왔던 이 축적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이제 끊어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선, 경의선 연결이란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 이른바 햇볕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 지속적으로 남과 북이 협력 사업을 했던 것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예. 철도도로도 철도도 예. 연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까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략하고 통일이라는 것도 다 삭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두 국가로 떨어져 살자는 입장을 낸 상황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가장 상징적 의미가 도로, 철도 연결이었거든요. 예. 철도와 도로 연결되는 건 남과 북이 하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 철도와 도로를 끊어냈다는 것이 이제 말로서, 담론으로서 두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동안 쌓아왔고 축적했던 남북관계 연결고리를 아예 이제 끊어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예.
남북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라는 상징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국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키워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씨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묶여있는 개 이렇게 표현을 하자 김재원 최고위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철창을 보내야 된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방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코바나 컨텐츠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대통령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당시 단일화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은 자신이고 본인이시고 최진석 당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 하고 계시던 분이 아니다. 아니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아니 뭐 저는 묶여있는 건 아니고 끈이 없는 독립군 개죠. 근데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죠. 그래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어요. 빨리 철창에 보내야 돼요. 그럼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교도소로 보내야죠. 그런 그 정치 브로커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저렇게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 하야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 파장이 뭐 일파만파입니다. 뭐 여러 명하고 지금 뭐 거의 게릴라전을 그렇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뭐 묶여 있는 개라고 표현을 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니 사법 처리 안 하고 뭐 하냐 철창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또 맞받아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진실 공방의 불꽃이 결국엔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렇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보내줬던 설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인 폭로를 일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눈살이 더 찌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일종의 말로 자극을 하니까 오늘 SNS에 또 내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린 대화 내용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카톡 내용이라면서 올린 내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합니다. 이런 답을 보낸 대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바로 보신 이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 카톡 속에서의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한 사적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 발언에 대한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결국은 지금 결국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카톡의 실물로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게 촉발됐는데 이게 다른 제3자가 보내온 뭐 녹취 파일이나 뭐 텔레그램 그 캡처본이 있었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직접 김건희 여사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명태균 씨의 태도를 보면 그 김건희 여사와 자주 소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김종인, 뭐 홍준표, 뭐 안철수, 오세훈까지 다 건드리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긴 했는데 일정 정도의 사실관계는 기반해서 좀 허장성설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확한 그런 증거 자료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저런 그 카톡의 캡처본을 올렸다는 것은 물론 촉발은 뭐 본인 말로 김지원 최고가 건드려서 김지원 최고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올린 건데 저게 지금 사실로 인정이 된 꼴이 됐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바로 입장에 나오면서 저 대화를 주고받은 건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오빠를 여기서 오빠를 저런 주고받은 거죠. 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다만 저기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이야기한 건데, 저는 대통령실에 저런 지나치게 신속한 반응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뒤에 어떻게 감당을 할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저게 친오빠라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는 오빠란 단어가 안 나온 내용으로 다른 또 카톡을 공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저는 정말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그리고 친오빠라는 분이 한 분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 친오빠라고 저걸 넘어가고 변명을 하면 명태균 씨가 친오빠를 왜 만나며, 그다음에 이준석이 친오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대화 내용에.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입장문을 낸 것 같고, 저게 과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는 입장문이 나온 것인지, 왜 그동안은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입장을 안 내다가 이 카톡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입장문을 냈는지, 입장문도 뒤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도와가는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이제 카톡 내용이 공개됐을 때 어떤 뭐 사실 여부나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또 내지 않는다고 또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적절한 입장 표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그 팩트로만 가지고 확인을 되었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됐는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황당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조금 급하게 이런 이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내용이, 결국 보면 많이 모자란 오빠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 괜히 심기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친오빠라고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친오빠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 이후에도 친오빠가 혹시나 이런 국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선거 과정 중에 이준석 대표와 친오빠를 묶는다든지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부풀려서 말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더 새로운 논란을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서 대통령실이 성급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재현 최고위원은 직접 명태균 씨와 이렇게 설전을 벌였고 듣보잡이다, 철창 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대응 수위를 놓고 상당히 좀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론되는 여러 가지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협잡군, 그다음에 정말 구태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로 규정을 하면서, 그래서 관련자분들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과의 이러저러한 사적 관계들을 가지고 계속 허장성세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만났던 사실은 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로 촉발된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정치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했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공작,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사실관계가 정리가 빨리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연루된 관련된 정치인들은 있는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서로 딴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를 계속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폄훼하는 모양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굉장히 별거 아닌 사람으로 브로커로 이 폄훼를 해버리니까 명태균 씨는 더 지금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지금 저런 걸 공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진솔하게 많은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국정농단의 의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또 욕을 해버리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본인 스스로 깎아내려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제 돈 거래 의혹, 공천 관련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해당 수사는 아마 잘 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불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검에 이 내용까지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자체도 여당에서 나오지는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급무살을 탈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조금만 바로잡으면 아까 전에 뭐 모자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카톡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뭐 철이 없다, 뭐 무식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던 어쨌든 것을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에서는 확실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였던 것 그런 같다. 의도였던 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이 오늘은 대통령실 대응 좀 성급하잖아 이런 얘기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그럼 고발을 해라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런 촉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 과거에 뭐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예. 김건희 여사의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사진 찍은 거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관저에 뭐 천공이 왔다 갔다든지 이런 야당의 거짓 공세를 했을 때는 그때 대통령이 법적 조치를 취했었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던 적도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그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막 폭로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지난주에인가요? 대통령과 관련된 관계를 입장문화에서 간단히 낸 거. 그거 외에 지금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카톡이 공개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바로 이건 친오빠라고 입장을 낸 건데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경선 기간까지는 자주 소통을 한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사실관계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실 입장문을 낼 때는요. 그 입장문을 낸 다음으로 깔끔하게 이 현안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 입장문을 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입장문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워나가는 형국이 되면 대통령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 안 내는 게 낫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카톡 냈을 때 뭐하러 바로 저걸 냅니까? 저도 마구잡이식 해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당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명확성이 떨어지는 논평은 대통령실에서 냈으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들을 바로잡고 팩트체크가 완료된 이후에 국민적 의혹 없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취재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여권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소총 기관총인데 지대공 미사일까지 나올까 봐 걱정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여야 당대표에게는 명운건 승부인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뭐 6번째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까지니까 1박 2일로 계속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온 당력을 다 기울여서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호남에 있는 두 곳은 뭐 우리 당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천 강화군수 같은 경우는 좀 앞서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가 지금 이게 굉장히 박빙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여기는 지난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도 상당한 격차로 우리 당이 이겼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다 할 경우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가서 열심히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부산 금정을 놓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지금 총력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역전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세를 보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닥 민심은 그래도 많이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감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주당 역시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금정에 찾아가서 많은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지인 찾기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서 반드시 금정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큰 규모 선거는 아니지만 여야 대표 명운이 걸려 있다 이런 의미의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동해선, 경의선 일대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주 남북 완전 단절을 공표했던 북한이 일주일도 안 돼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북한군이 남북을 잇는 도로인 동해선, 경의선 일대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데 이어 실제 폭파 작업까지 진행한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여주기식 폭파에 그치지 않고 추가 도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 이런 것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전방 부대에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기와 작전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군이 선조치 후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남측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도 적반하장의 행태라며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또 무인기 관련 질문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유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는데 이는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에 함몰되거나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폭파 준비 정황이 있다고 그랬는데 남북 연결도로를 실제로 폭파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굉장히 상징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이미 이 남북한 동서해상에서의 경의선, 동해선 폐쇄 조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절 조치는 이미 공사 형식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폭파라는 거를 동원해서 이제 일단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측면은 상징적으로 지도부의 단절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 표시,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요새화라는 단어를 언급했었잖아요. 이 요새화 공사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실제 총참모부의 이름으로 보도 형식을 취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도 이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폭파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기존의 남북한이 연결되는 주요 통로였던 곳을 완전하게 장벽화시켜서 차단하고 그 뒤에 그것을 철저하게 막는 병사들과 군 병력들이 주둔하면서 요새화를 시킨다라는 아마 이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간의 이 연결 도로가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부침이 있었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또 긴 역사도 있는데 그 긴 역사를 또 상징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게 남북한이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든 긴 시간에 걸려서 여러 협의와 그리고 실질적인 물리적 작업을 통해서 경의선, 동해선 양측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수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의선 같은 경우는 개성에서 평양 고속도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굉장히 긴 어떤 171km에 달하는 거리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부분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이루어지는 소위 107km를 북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굉장히 그 대장정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북한이 이 그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경제 협력을 하는 주요한 어떤 동맥과 같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예.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긴 그 운송로를 만든다라는 구상까지도 포함되는 그 구상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같이 공동 구상하고 같이 연결을 했던 같이 공동 작업을 했던 산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남북 교류협력의 그 어떤 이정표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상 이제 완전히 차단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완전히 폭파가 됐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뭐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는데, 뭐 육로 폭발로 인해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북한이 총참모부 이름으로 그 동서해상에서의 방어 축성물을 요새화하겠다라는 이미 공지를 한 상태였고, 예. 이 상태에서 미군에게까지 이제 그 전화 통지문을 발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자체가 뭐 갑자기 없던 계획, 그리고 통보도 안 한 행동을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서, 일단은 뭔가 그 미군에 통보하는 그 절차성을 통해서 정전협정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신의 그 군 수뇌부 일부를 데리고 그 회의를 했는데, 그 예, 나온 군사 내용들을 안전 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과거와 같다면 아마 당중앙군사회의 같은 공식적인 군사기구 최종 결정기구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고 수행을 한다는 차원으로 이제 아마 메커니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뭔가 결정을 통해서 뭐 교전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사실 오늘 회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고를 받고 사태를 갖다가 파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따라서 오늘 회의로만 봐도 북한이 확전 의사는 없다.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북한이 공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는 없다라고 이제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그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최근에 그 유엔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이제 조사를 한다라든가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미국의 개입,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유엔사의 개입이죠. 그리고 정전협정 차원에서의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국면이 전개되면은 사실상 추가적인 도발이나 이제 긴장보다는 이 조사에 어떻든 이제 좀 초점이 맞춰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최근에 뭐 전방 지역에 철책을 두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남북 연결도를 폭파한 게 뭐 좀 즉흥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철책을 두르고 이전부터 좀 단계적으로 준비한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남북한을 두 국가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그 기조 아래서 아마 예. 장벽화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워낙 대규모 작업이죠. 한 250km의 휴전선 일대를 완전히 장벽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이 주요한 통로로 이용했던 곳들을 우선적으로 막는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요충지 중심으로 이제 막는다라는 아마 계획을 갖고 아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그 장벽화 자체가 이런 폭발하는 형식을 통해서 과연 이루어져야 되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과거 이제 북한이 그 9.19 군사합의를 한 이후에 GP에 대한 시범 철수를 할 때도 역시 작은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폭파 형식을 빌렸는데, 예. 그 폭파 형식을 빌렸던 이유는 실제 그 폭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폭파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GP 철수와 같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존중,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합의 이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이 이번에 택한 이런 폭파 형식도 자신의 어떤 그 단절 의지,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약간 퍼포먼스 형식으로 아마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뭐 요새화를 선언하고 철책을 치고 지금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이런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내적으로 좀 홍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에는 아마 최근에 이제 두 국가를 이제 지도부가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이제 얻어가려고 단계적으로 이런 소식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어떤 한국의 무인기와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가 이것도 이제 각 공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단절과 그 폐쇄를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 안전 분야 협의회를 이제 소집했고요. 북한 매체들이 이제 김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는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밝힌 건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지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고 내용도 역시 간략하게는 소개됐거든요. 일단 조춘영 당 군수공업부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무인기가 침범을 해서 영공이 뚫렸으니까 대공망이 완전히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체계, 무기, 이와 관련된 아마 이제 상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공무기체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동일수단, 그러니까 소위 무인기를 동원해서 응징을 하게 된다, 또 보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무인기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마 사항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아마 주요하게 있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질책도 아마 같이 따라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국가 보위상이 이제 자리를 했는데요. 국가 보위상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국가정보원격에 해당되면서 대남 부서 중에서는 경찰총국과 이 국가보위성이 양대 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인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거에 대한 첩보,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질책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경찰총국 같은 경우에는 대남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단절, 소위 이제 이런 육로와 철로를 갖다 막는 작업이라든가 대남 공작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를 아마 보고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과업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뭔가 주문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남쪽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뭔가 향후에 도발성 행동을 하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향후 대책적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취약성을 어떻게 이제 향후에 대책으로 수립할지 이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무인기 침투 주장이 이제 북한이 김여정까지 직접적으로 나설 정도로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도 적대적 남북 관계 명분 쌓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는데 본질은 아마 그런 겁니다. 일단 최고 존엄 그리고 자신의 수도 평양 굉장히 중요한 성지와 같은 또는 굉장히 중요한 존엄과 같은 인물, 요 사람들이 안위가 굉장히 위태로운 어떤 충격을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여정의 약간 격앙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2020년 6월에도 대북전단을 저지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주한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징성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그 당시 했던 걸 보면은 굉장히 초기에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고 군사적인 조치를 동원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의 응징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죠. 폭파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김여정이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최고 존엄과 수도 평양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격앙 메커니즘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의아했던 것은 평양 상공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가 이런 또 의문점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 평양에 굉장히 대공 화학기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한 도시에 이렇게 대공 방공망이 촘촘하게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공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 무인기라는 특성이 갖는 것 때문에 이 기존의 대공 어떤 체계가 사실상 무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굉장한 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중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지도 어렵고 또 대응하기엔 너무 규모도 작고 그 소형이라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물리적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아직은 개발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대공미사일 체계를 기존에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무인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어느 특성을 반영해서 요격하거나 그걸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재민 기술이라든가 통신을 통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이 직접적 화기 이외에 직사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쏴서 이제 그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첨단 그 사양을 동원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이런 첨단의 아주 그런 그 무기 체계는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력하게 뚫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군부다. 대한민국 군부가 무인기 침투시킨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에 따른 또 뭐 명백한 증거 제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증거라기보다는 심증을 확신으로 이제 굳혀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확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으려면은 동체를 확보해야 됩니다. 무인기 동체를 확보를 하거나 최소한 그 흔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그 열상 카메라로 찍은 거 그 사진 한 장만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태도 자체를 의심을 계속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격앙된 것이 같이 합쳐지면서 아예 주범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북한이 지금 뭐 남북 관계 단절 그리고 뭐 적대적 이익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헌법 개정 얘기도 있었는데 통일 문구는 삭제가 된 건지 이게 명백히 지금 드러난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도 그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상했던 또는 북한이 예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담는 그런 작업의 어떤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그 어떻든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부정하고 또 민족 관계를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이런 일련의 굉장히 전면적인 어떤 내용의 어떤 수정은 그 일종의 내부적인 설득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70년 가까이 이 북한 주민들은 어떤 통일을 중요한 남북관계의 근거나 아니면 연관 고리로 생각해왔고 또 한편에서는 민족이라는 거에 그 상당히 많은 세뇌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라는 것은 상당한 많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 설득 작업을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진행한 이후에 내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전반적인 타이밍을 봐서 내년에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또는 흡수 가능한 수준에서 아마 이제 그 헌법 개정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면 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우리 군이 지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확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어느 지점인지는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 완전히 식별이 되고 있죠. 이미 군 당국은 그 사전 징후를 이미 육안으로 식별을 다 해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의선이 연결되는 지점, 동해선이 연결되는 지점은 각각 개성, 고성, 고 종착점으로 해서 휴전선 MDL로 연결이 돼서 남쪽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명징하게 지금 그 장소는 특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의미를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뭐 통일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 적대적 이국가 이런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남북 연결도로도 어떻게 보면 선대의 또 유산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폭파한 것을 또 어떤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김정은은 사실 상당 부분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실용적인 거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리적인 차원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대의 어떤 유운이라든가 선대의 정책적 성과라고 얘기되는 것이라도 자기 시대의 정세에 맞지 않거나 자기 시대의 어떤 국가 관계에 맞지 않으면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단절을 표시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이익에 바로 직면한 이익에 더 집중하는 편이고 과거의 어떤 유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 실리성을 갖다가 상당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2019년 10월쯤에 이제 그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화하는 과정에서도 선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경협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폐해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 너저분한 거 다 치워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할 정도로 선대가 아무리 합의하고 이뤄낸 어떤 결과물이라도 그것이 현 시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단절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런 동서해선에서의 육로 철도의 어떤 폭파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실리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지금 뭐 요새화 작업 중에 일환으로 지금 남북도로 폭파까지 한 북한인데요.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에 남은 상황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발을 어떤 범주까지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북한이 기존에 해왔던 무기 실험이라든가 또 무기를 실전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남은 기간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는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올해 달성해야 될 성과들을 최종적으로 더 성과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또는 어떻든 공격성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상당 부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물론 핵실험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대선 국면에서 어떻든 미국에게 자신의 의지나 메시지를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굳이 도발을 감행하는 공격성으로 이것을 표출했을 때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뭐 내부적으로 북러와 밀착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인 그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내부적으로는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 부분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시 상태에 준하는 어떤 이런 긴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뭐 무력 도발할 무력 통일할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선제적으로는 어떻든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남북 완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늘 오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이가 어떤 폭탄 발언을 터뜨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이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저희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이와 김주영 어도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에 빌리프랩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을 하자
이 한이는 지난 10일 국감 출석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미니진과 뉴진스, 하이브와 다른 레이블 간의 이 갈등 전개 양상은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인데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진스의 한이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서 국회 국감장까지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티스트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가 흔한 건 아니죠? 네, 매우 드문 일이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아이돌 그룹 관련해서 따돌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그 그룹 내에서의 멤버 간의 따돌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죠. 그 뉴진스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 하이브라는 이 회사의 기획사의 어떤 특이한 구조를 봐야 될 텐데 그 아래 한 6개 레이블 음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한이가 주장하는 바는 내가 소속된 레이블이 아니라 다른 레이블에 이제 하반기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걸그룹이 지나가는데 그동안은 선후배 관계든 동료 관계든 서로 인사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예의로 인사를 하려는 상황에서 상대 이 걸그룹의 매니저가 무시해, 말하자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라라는 지시를 하는 듯한,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고 불쾌감을 느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이제 얘기를 팬들을 통해서, 팬과의 플랫폼을 통해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두고 과연 그냥 어떤 이제 연예기획사 내부에서의 갈등, 개인적 갈등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제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연예인, 레이블 간의 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이다. 그것에 대한 호소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제 한이를 소환하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이는 본인의 매니저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나는 국감에 나가기로 했다라는 또 결정을 다시 한번 팬과의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 10일 밝혔고 오늘 오후에 출석 예정입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양측 모두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감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까요? 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일단 한이는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 측 레이블에서 CCTV를 하나 공개했는데 네. 그것은 인사를 하는 영상이다. 근데 이걸 두고도 또 이 반대 측에서는 이게 과거 다른 날의 영상이거나 아니면 이 뒤에 분명히 무시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다. 사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뚜렷한 증거 없이 서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중이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뉴진스 팬들은 한이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국회 국정감사 외에도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100여 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서울 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나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이를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한이를 직장인으로 볼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의 연예인들은, 아티스트들은 그 레이블이든 그 연예기획사와 어떤 계약 형태에 있는 계약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연 맞겠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직장 갑질 119에서 이것은 직장 내 따돌림이 맞다. 만약에 그 어떤 회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자회사가 있을 때 다른 자회사의 직원이 그런 어떤 집단 행동을 요구해서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같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바는 이것이 그 매니저의 업무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또 손을 들어준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진실 공방은 또 한 번 이어지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저는 구체적인 진실 속에서 대중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향방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민 대표의 후임인 김주영 대표도 이제 출석을 하는데 오늘 국감이 민 대표와 하이브 측의 갈등도 좀 다룰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김주영 신임 어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한이는 이제 참고인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따돌림에 대한 문제가 주가 될 것이고, 사실 지금 기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어떤 경영권 분쟁, 배임, 서로 간의 배임을 주장하고 네. 경영권 탈취 이런 부분은 사실 한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김주영 대표가 하이브 쪽 의견을 대변한다고 해도 어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네, 지금 팬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뉴진스의 국감 출석 관련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한이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폭파를 오늘 감행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완전 단절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 9일 날 북한의 국방청이 우리 유엔 사령부에다가 전문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새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엊그제부터 지금 경의선과 그리고 동해선에서 이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흙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폭발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오늘 그 폭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단절, 폐쇄 여러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폭파라는 형식을 택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폭발을 한 것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이제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두 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폭파 쇼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보거든요. 예. 국제사회는 여태껏 이게 그냥 남한,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리고 이걸 한민족으로 다 이해하지. 이것이 두 개의 국가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폭발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확실히 우리는 두 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한국과의 단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잖아요. 예. 지뢰지대도 설치하고 방벽도 설치하고 또 여기에 있는 철도도 드러내고 침묵도 드러내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완전히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고요. 세 번째는 북한 주민한테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봐요. 한국을 앞으로 절대로 희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을 탈북의 대상으로도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예. 네 번째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7일,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헌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김정은이가 지난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주장했던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조항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헌법조항까지 개정은 안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이제 폭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 후에 군사 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이 12시쯤에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의 폭파 행위를 했고요.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고요. 우리 군은 지금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지금 뭐 합참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폭파에 대한 이런 대응 조치로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못 본 상태로 지금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도로를 절단하는 이 폭파 작업을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2km, 남쪽 2km는 비무장지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업을 군사 분계선 이북, 그러니까 북쪽 2km 그 지점에서 철책선을 그때 뭐 새로 만들던 지뢰지대를 만들던 그건 괜찮지만 이게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아마 합참에서도 이게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이런 이제 사격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폭파 지점이 폭파 상황이 저희가 지금 정확히 영상으로 보진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치를 보면은 정전협정 위반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사분계선 바로 위이거나 군사분계선상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일 여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군은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합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타격을 했다는 의미는 북한이 지금 군사분계선 북쪽 2km 지점에서 작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타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합참에서도 뭐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남북 연결도로 오늘 뭐 폭파가 된 그런 상황인데 남북 연결도로 하면은 이제 과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좀 이용하던 도로 그 도로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서울을 출발해서 파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개성을 거쳐가지고 신의주까지 가는 그 이제 국도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상 그냥 경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도의 의미도 있고 국경에 이 그 국도의 의미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번 국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한 것은 바로 그 1번 국도에 군사분계선 근방에 그 도로를 폭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도로의 실질적인 기능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 남북 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오늘 폭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 하는 것을 쇼하는 거죠. 이것을 옛날에 개성공단 우리 연락사무소 이렇게 폭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아마 선전을 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선전을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선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북 간에 이어져 있는 도로를 폭파하겠다는 계획이 뭐 지난해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뭐 적대적 두 국가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데요. 시작은 이미 했는데 점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냥 이 경의선하고 동해선에 지뢰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도 아주 작은 양의 적은 지역에
그것을 시작을 했다가 봄이 되면서 전전전에 걸쳐서 주례지대를 설치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모든 철로를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침묵 드러내고 가로등 드러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폭파 작업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북한이 계획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근본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북한이 얼마 전부터 요새화 작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도로 철길 끊겠다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축성물도 쌓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제 국경지대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지점에 북한 스스로가 거기에 철책선을 하든 뭐 주례지대를 설치하든 축성물을 하든 방벽을 설치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군사 분계선상에 이걸 하게 되면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지점까지는 완전히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군사 분계선부터 남쪽 2km까지는 여기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군사 분계선상으로 어떤 축성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군사 분계선이 북한의 국경선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예. 북한 동양 김열수 실장님하고 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장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이번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북한이 결국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육로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폭파로 인해 피해는 없었지만 이에 맞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파 구간 등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폭파로 인해 우리 측에 피해를 줄 경우 상응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은 우리 측 CCTV에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일 남북 완전 단절을 공표하고 요새화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도로 폭파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여주기식 폭파에 그치지 않고 추가 도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무인기를 침투를 주장하면서 전방 포병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렸는데 대해서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폭파를 감행한 도로는 철로가 아닌 도로라고 육로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김문경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고요. 김열수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현재 뭐 북한의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앞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좀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요새화 작업을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이런 거죠. 북한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체제 위반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북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그 한류가 퍼져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법들 제정한 것이 아마 처음에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 문화보장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양 문화보호법까지 제정을 했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GDP가 60배나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류까지 퍼지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체제가 무너지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한국을 적대시하고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사상 교육을 시키고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대화의 창구로서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들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북한 체제를 더 몰락으로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촉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인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대외적인 성을 높게 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새화를 시키는데 어느 나라든지 폐쇄하고 요새화해서 그 나라가 살아남은 적이 있나요?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더 촉발 요소가 될 수 있고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개방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도모하고 그래야 북한도 오히려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앞서서 적대적인 두 국가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헌법 개정을 좀 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영토조항 문제하고 통일조항 문제가 이게 쉽지 않아요. 통일조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대의 모든 업적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19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 불렀고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갑자기 평화통일조항을 드러내야 되니 이것이 북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영토조항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굉장히 부르다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국가로 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토조항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군사분계선을 영토조항으로 영토조항의 그 국경선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스스로가 지금 그 해상경계선도 NLL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 NLL을 부정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김정은으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가가지고 자기가 시정연설해야 되는데 그 시정연설 안 하고 그날 그냥 김정은 국방참모대학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쏟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순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폭파한 남북 연결 도로도 결국은 선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연결 도로 폭파를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야 교육시키는 대로 따라가긴 하겠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가지고 두 국가론으로 가는 그 일환으로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왔잖아요. 그 취해온 것 중에 그냥 하나라고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럴 겁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가기는 걸렀다. 이제는 이제 여기에 체제에 충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북한 주민들이 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철책부터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남북도로까지 폭파했는데 이런 남북관계 단절의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북한이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죠. 그게 이제 국제 도발의 가능성도 있고 전략적 도발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제 도발의 가능성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드론이 북한 지역에 그러니까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드론을 보내는 그런 것들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LL을 무실화시켜야 되니까
NLL 무실화에 대한 그런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지금 군사 분계선에 계속해서 구조물들을 쌓고 있잖아요. 예. 그 군사 분계선의 구조물들을 더 축성화하고 더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지 도발이라고 한다면 전략적 도발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위반되는 것을 전략적 도발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아마 이제 북한이 이 정찰위성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2축 24륜짜리 지난 9월달에 공개한 ICBM용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4행과 5행을 시험 발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국지 도발과 전략적 도발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오늘 남북 연결도로를 결국 폭파했고 합참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했다는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예민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만 흐린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21도를 웃돌면서 이맘때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을이라서 공기가 다소 차갑긴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크게 쌀쌀하진 않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은 이렇게 하늘만 흐리지만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곳곳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강도는 약하지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지금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충청 이남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낮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오늘 낮에는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4도, 부산은 2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다음 주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북한 동향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